안녕하세요. DJ 선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살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과거가 문을 두드릴 때가 있죠. 이미 끝났다고 믿었던 일, 기억 속 깊숙이 묻어두고 잊었다고 생각했던 일이 뜻밖의 방식으로 다시 나타나는 순간이요. 문제는 그 과거가 단순한 추억이 아닐 때, 금세 우리를 다시 지옥으로 끌고 가는 존재일 때 발생하죠. 오랜 세월 잊고 살았던 사람이 갑자기 여러분 앞에 나타난다면, 그것도 최악의 상황에서 다시 마주하게 된다면 그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저는 오늘 그런 순간을 마주했던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엄마로부터 버림받은 건 6살 되던 해였습니다. 사실 그 전의 기억은 희미하고 조각난 장면들 뿐이지만 좋지 않은 곳들을 전전하며 살았다는 것만은 분명하게 남아있어요. 엄마는 정착하지 않았고 저를 데리고 계속 이곳저곳을 옮겨 다녔어요. 허름한 고시원 방에서 하루를 보내던 적도 있었고 커다란 공장 기숙사 같은 곳에서 낯선 사람들과 뒤섞여 지낸 적도 있었어요. 어떤 날은 좁고 지저분한 원룸에서 엄마가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며 혼자 밤을 지새우기도 했어요. 한동안은 엄마와 같이 살던 남자가 있기도 했는데 그 남자는 늘 신경질적이었고 화를 참지 못했어요. 엄마와 크게 싸운 날에는 쫓겨나다시피 나와서 엄마와 둘이 오들오들 떨며 찬바닥에 앉아있다가 새벽이 되어서야 다시 돌아가곤 했죠.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사람들이 우르르 있는 곳에 절 데려가 눕혀두고 엄마는 일을 하기도 하고 하여간 제대로 된 환경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떠돌이 생활을 하던 어느 날 엄마는 절 보육원 앞에 두고 떠났어요. 그 순간은 너무 선명해서 아직도 잊히지 않아요. 엄마가 제 손을 거칠게 잡고 보육원 앞 계단에 앉히더니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더라고요. 저는 엄마가 무슨 말을 할까 기대하며 얼굴을 들었지만 엄마 입에서 나온 건 너만 없으면 내가 무슨 일을 해도 먹고 살아 라는 말이었어요. 애새끼가 짐덩이라는 말도 여태껏 잊히지가 않네요. 울면서 엄마 손을 붙잡았지만 엄마는 제 손을 뿌리치고 돌아섰어요. 그날 이후 엄마는 2번 다시 나타나지 않았죠. 그렇게 그때부터 전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다른 아이들처럼 언젠가 부모가 절 찾으러 올 거라는 기대를 품지는 않았어요. 그런 일은 제게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걸 어릴 때부터 알고 있었어요. 보육원에서의 생활은 처음엔 낯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졌습니다. 그곳의 아이들은 각자 나름의 이유로 이곳에 온 아이들이었고 누구도 자신의 과거를 쉽게 드러내지 않았어요. 단짝 친구였던 아이도 가끔 밤이 되면 베개를 껴안고 몰래 울었지만 아침이 되면 아무렇지도 않게 웃었어요. 저도 그게 익숙해졌어요. 감정을 숨기고 기대하지 않는 게 보육원에서 살아가는 방법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절 입양하겠다는 부부가 나타났어요.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시기였죠. 원장은 저에게 좋은 기회라고 했어요. 남자아이들은 이런 기회가 잘 오지 않아. 남자아이를 입양하겠다는 부모들은 잘 없으니까. 게다가 나이가 더 많아지면 입양은 더 어려울 거야. 그러니 이 기회를 놓치지 말자꾸나. 새로운 집으로 가는 길은 어색했습니다. 차 뒷자리에서 조용히 창밖을 보면서 절 데려가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지 고민했어요. 그런데 첫인상부터 이상할 정도로 따뜻했어요. 양아버지는 운전하면서도 자꾸 제게 말을 걸었어요. 차가 흔들릴까 봐 조심스럽게 브레이크를 밟았고 뒷좌석에 앉은 제가 불편해할까 봐 백미러로 살짝살짝 눈을 맞췄어요. 양어머니는 옆자리에서 자꾸 제게 뭔가를 건넸어요. 작은 사탕을 손에 쥐어주면서 좋아하는 거냐고 물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사탕만 쥐고 있었죠. 집에 도착하자 그들은 최대한 절 환영하는 분위기를 만들려고 했어요. 방을 보여주면서 이건 네 공간이라고 하더군요. 태어나 한 번도 가져본 적 없는 것이었죠. 두 사람은 제게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이야기하라고 했고 밥을 먹을 때도 제 눈치를 봤어요. 어색할까 봐 평소보다 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걸었어요. 그렇게 다정한 두 사람에게도 불구하고
전 긴장을 풀지 못했어요. 이게 진짜 제 집이 될 수 있을까 싶었고 혹여라도 파양당해 다시 보육원으로 돌아갈라 불안했어요. 엄마, 아빠라는 말도 쉽게 나오지 않더군요. 입양은 되었지만 여전히 전 이곳에서 객식구, 데려온 아이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절 거둬준 사람들이지만 언제든 절 다시 보육원으로 돌려보낼 수도 있는 사람들이기도 하잖아요. 이미 파양당해 돌아온 아이들을 여럿 보기도 했고요. 그럼에도 양부모님은 절 친자식처럼 대하려고 노력했어요. 어릴 때는 작은 것 하나에도 신경을 많이 써주셨어요. 엄마는 사소한 것 하나를 결정할 때도, 예를 들면 거실 커튼 하나를 바꿀 때도 제 의견을 물어봤어요. 어떤 색이 좋은지, 어떤 무늬가 좋을 것 같은지. 아마 그만큼 절 중요하게 여긴다는 걸 어린 제게 계속 확인시켜주려 하신 거겠죠. 아버지 역시 출퇴근 때마다 꼭 제 머리를 쓰다듬고 피곤한 내색 없이 먼저 제 이야기를 들으려 했어요. 그러면 저도 모르게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털어놓곤 했죠. 그렇게 두 사람의 끊임없는 노력 덕에 저는 조금씩 새로운 집에서의 생활에 정을 붙여갔고 이 가족의 일원이 되어갔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불안감까지 모두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입양아라는 데려온 아이라는 자격지심이 어쩔 수 없이 제 안을 자리 잡고 있었죠. 양부모님이 절 받아주긴 했지만 그건 내가 또래에 비해 좀 똑똑했기 때문이 아닐까. 만약 내가 이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이 늘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그래서 공부를 더 열심히 했죠. 한 문제라도 틀리면 불안했어요. 학교 성적표를 받는 날이면 손이 떨렸고요. 부모님이 실망할까봐 혼자 노트에 빼곡히 공부 계획을 세웠어요. 또래 친구들이 학원 가기 싫다고 투정 부릴 때 저는 학원에서 더 오래 남아 공부했어요. 부모님이 한 번도 강요한 적 없었는데도 그렇게 내내 스스로를 몰아붙였죠. 어찌나 불안감이 컸는지 걸핏하면 꿈을 꿨어요. 파양당하는 꿈이었죠. 양부모님이 절 바라보면서 넌 우리가 생각했던 아이가 아니구나. 다시 돌아가는 게 좋겠다. 라고 말하는 꿈을 수시로 꿨어요. 눈을 뜨고 나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꿈인 걸 알면서도 그날은 더 열심히 공부했고 실수를 하지 않으려 애썼어요. 다른 아이들은 장난을 치다가 옷을 버린다거나 집에 뛰어가다 실수로 오줌을 싼다거나 하면 깔깔 웃었지만 전 그러지 못했어요. 실수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계속 저를 올감했어요. 양부모님은 언제나 절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걸 의심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랑이 언제든 사라질 수도 있다고. 아직도 기억나는 순간이 있어요. 어느 날 학교에서 학부모들을 모셔놓고 발표회를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전 완벽한 발표를 하기 위해 밤 늦게까지 준비했어요. 하지만 막상 발표하는 순간 긴장한 나머지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중요한 문장을 빼먹었고 중간에 버벅거렸어요. 발표를 마치고 자리로 돌아왔을 때 선생님은 잘했다고 괜찮다고 했지만 전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갔어요. 엄마 차를 타고 돌아오면서 내내 눈치를 봤어요. 하지만 엄마가 잘했다고 우리 아들이 제일 멋졌다고 말해줬고 그제야 참았던 눈물이 터지더군요. 엄마는 당황했고 저는 한참을 울었죠. 엄마는 잠시 뒤 차를 세우고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아마 제 긴장을 엄마도 읽었던 거겠죠. 그날 엄마가 그렇게 한참을 으스러지게 절 안아준 기억은 평생 동안 남아있는 가장 좋은 기억이 됐습니다. 그날 이후 어렸던 저의 불안도 조금은 가라앉게 됐고요. 그날 이후로는 저도 더 이상 버려질 걱정은 하지 않았어요. 부모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죠. 하지만 그래서 너무 방심했던 걸까요? 말실수 아닌 말실수를 해버린 겁니다. 중학교 때였어요. 특별한 상황도 아니었고 의도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가족끼리 밥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이었죠. 평범한 식사 자리였고 그날따라 대화도 제법 활발했어요. 학교에서 있었던 일, 엄마가 본 드라마 이야기, 아버지가 회사에서 겪은 일 같은 것들이 오갔고요.
저도 별 생각 없이 이야기를 하다가 문득 아주 사소한 말을 내뱉었어요. 어릴 때 친모와 함께 살았던 어느 날의 기억이었어요. 사실 대수롭지 않은 이야기였어요. 그냥 어릴 때 제가 살았던 곳에서 어떤 아줌마들이 있었다. 엄마랑 그 아줌마들이랑 같이 얘기하며 놀았다 하는 얘기였죠. 하지만 하지 말아야 할 얘기를 덧붙인 거예요. 저는 그때가 태어나서 제일 행복했던 순간인 것 같아요. 라는. 저도 뱉어놓고 아차 싶더라고요. 역시나 제 말이 끝나자마자 공기가 묘하게 바뀌는 걸 느꼈어요. 순간적으로 엄마가 숟가락을 들고 있던 손을 멈췄고 아버지는 말없이 밥을 씹었어요. 평소라면 바로 이어질 법한 반응이 없었죠.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곱씹어보기도 전에 정적이 흘렀고 전 그제야 엄청난 실수를 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입안이 바짝바짝 말랐어요.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지만 뼈저리게 느껴졌어요. 아버지는 그날 저녁 내내 말이 없었어요. 평소에도 말수가 많은 편은 아니었지만 그날따라 더욱 무뚝뚝했어요. 마치 무언가를 애써 참는 듯한 얼굴이었어요. 그날 밤 입을 잘못 놀린 제 자신이 미웠습니다. 괜히 꺼내지 않아도 될 말을 해서 분위기를 망쳤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입을 틀어막고 싶었어요. 그때부터였을까요? 저와 아버지 사이의 관계가 어긋나기 시작한 게. 물론 그전에도 막 친밀한 사이는 아니었어요. 따뜻하고 외향적이고 상냥한 엄마와 달리 아버지는 늘 무게감 있는 사람이었고 전 그런 아버지에게 맞추기 위해 노력하는 편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자라날수록 점점 더 뭔가 달라진 기분이었어요. 제가 눈치를 보게 된 건지 아버지가 절 대하는 태도가 바뀐 건지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어릴 때부터 편하게 말을 걸거나 자연스럽게 장난을 치는 순간이 줄어들었어요. 원래는 주말이면 가끔 아버지와 함께 운동을 하곤 했었거든요. 공원에 나가 가볍게 뛰기도 하고 농구공을 주고받으며 농담을 나누기도 했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아버진 제게 먼저 그런 시간을 가지자고 하지 않았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도 다음에 하자라는 말로 넘겼죠. 식사 시간에도 대화가 줄었어요. 엄마가 이야기를 해도 저는 아버지의 눈치를 살피며 말했고 아버지는 짧게 대답하거나 아예 대답을 생략하는 때도 있었어요. 예전에는 작은 칭찬이라도 가끔 건네주던 아버지가 이제는 그런 말조차 아꼈어요. 제가 뭔가를 잘해도 그렇구나 정도로 반응이 끝났어요. 그때부터 전 더더욱 아버지의 인정이 필요해졌던 것 같습니다.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었음에도 저는 더 잘해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혔어요. 운동을 좋아했지만 아버지가 학업에 집중하길 바랐기 때문에 좋아하던 축구도 포기했죠. 축구부에서 함께 뛰던 친구들이 아쉬워했지만 전 오히려 홀가분했어요. 더 이상 운동으로 시간을 빼앗기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 뒤론 온전히 공부에만 올인했어요. 시험에서 한 문제라도 틀리면 스스로를 책망했고 반에서 1등이 아니면 밤을 새우며 부족한 부분을 복습했어요. 결국 경찰대에 진학, 수석으로 졸업했고 경찰이 됐어요. 엄마는 너무 기뻐서 눈물을 흘렸어요. 절 꼭 끌어안으며 수고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아버진 달랐어요. 무뚝뚝했죠. 경찰이라는 직업이 만만하게 볼 일이 아니라는 말만 하시더군요. 분명 나쁜 말은 아니었지만 전 그게 곧 잘했다는 의미라고 받아들이진 못했어요. 그렇게 경찰이 되고 나서는 하루하루 정말 바쁘게 살았어요. 밤을 새우는 건 기본이었고 여기저기 구르면서 몸으로 현장 감각을 익혔어요. 몇 년이 지나면서 다양한 사건을 맡게 됐죠. 그중에서도 기억에 남는 사건이 2개 있어요. 하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쇄 사기 사건이었어요. 직접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신뢰를 쌓은 뒤 거액을 뜯어가는 수법을 사용한 악질적인 놈들이었고 피해자가 수십 명에 달하는 사건이었죠. 저는 잠복 수사를 했고 그 과정에서 놈들에게 정체를 들켜 역습을 당했어요. 골목길에서 봉변을 당해 병원 신세까지 졌지만 다행히 그 덕분에 조직을 일망타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또 하나는 보약 사건이었어요. 클럽을 중심으로 젊은 층에게 보약을 유통하는 조직이 있었어요. 조사해보니 경찰 내부에서도 이 조직과 연결된 인물이 있었어요.
내부 첩자를 색출하는 과정에서 제 촉이 작용했죠. 함께 일하던 선배 한 명이 수상했어요. 처음에는 설마 했지만 조사하면 할수록 선배와 조직 간의 연결고리가 드러났어요. 결국 선배는 체포됐고 내부에서도 큰 파장이 일었어요. 한바탕 난리를 치른 사건이었죠. 이 두 가지 사건에서 기지를 발휘한 덕분에 전 승진했고 중요한 임무들을 맡게 됐어요. 그렇게 경찰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죠. 하지만 일에 몰두할수록 가족들을 볼 날은 점점 줄어들어 갔어요. 경찰 생활이 바빠지면서 자연스럽게 집에 들어가는 횟수도 줄어들었거든요. 초반에는 엄마가 걱정하며 종종 전화를 했지만 저도 점점 일이 우선이 되었고 집은 그저 몸만 쉬어가는 공간이 되어갔어요. 그러면서 아버지와의 관계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더 서먹해졌어요. 어색한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마주칠 일조차 거의 없었어요. 집에 들어가는 시간이 늦었고 아버지는 아침 일찍 나갔죠. 얼굴을 마주치더라도 건조한 인사 한마디면 끝이었어요. 밥을 같이 먹을 때도 많지 않았지만 가끔 마주 앉아 식사를 할 때면 대화 없이 조용히 밥만 먹었어요. 엄마만 간간히 말문을 열었고 저는 습관적으로 맞장구를 쳤어요. 아버지는 여전히 무뚝뚝했고 전 그런 분위기에 적응된 듯 했어요. 그런데 어쩌다 집에 일찍 들어가거나 휴가를 내서 하루 종일 집에 있을 때면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정말 그래도 말을 하는 게 됐대도 그냥 모르게 하는 게 나아. 다녀왔습니다. 그래 왔니 우리 아들? 피곤하지? 부모님이 나지막이 대화를 나누다가 제가 들어가면 갑자기 말을 멈추는 순간들이 종종 있었어요. 뭔가 비밀을 숨기는 듯 어쩐지 제 앞에서는 이야기할 수 없는 무언가를 나누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럴수록 저는 집이 집처럼 여겨지지 않았어요. 처음 입양되었을 때처럼 다시 남이 된 것 같았죠. 솔직히 그렇더라고요. 경찰도 되고 나이도 먹고 나름의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했는데도 평생 입양아라는 딱지를 안고 살아야 하는 건가 싶어 회의감이 들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애를 써도 넘을 수 없는 선이 있는 것 같았죠. 다른 일반적인 사람들과는 절대 섞일 수 없는 어떤 성 같은 것. 그래서 더더욱 경찰로서 성과를 내는 것에 집착했던 것 같아요. 물론 직업정신과 정의감도 있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다는 마음이 컸죠. 만약 제가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공을 세운다면 아버지가 절 다르게 봐주지 않을까 싶었어요. 단순히 입양된 아들이 아니라 진짜 아들로 받아들이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었어요. 언젠가 뉴스에 나오는 경찰들처럼 큰 사건을 해결하면 혹시 아버지가 절 자랑스러워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누구보다 열심히 뛰었고 위험한 사건도 주저없이 맡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경찰 생활을 하면서 가장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도박장 급습 작전이었어요. 사전 조사를 마쳤고 내부 구조도 어느 정도 파악한 상태였어요. 정확한 시간에 들이닥쳐 주요 인물들을 체포하는 것이 목표였어요. 그런데 저희가 예상했던 구조와 실제 구조가 미묘하게 달랐어요. 정보가 완벽하지 않았던 거였죠. 도박장에는 예상보다 더 많은 출구가 있었고 주요 인물들은 그 틈을 타 빠져나갔어요. 작전이 어그러졌다는 걸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은 뒤였어요. 저는 주요 용의자 중 한 명을 뒤쫓다가 도박장 내부에서 예상치 못한 공격을 당했어요. 빠져나가려던 인물 중 하나가 뭔가를 들고 있었어요. 급하게 몸을 피했지만 완전히 피하지는 못했고 배 쪽을 강하게 찔렸어요. 순간적으로 숨이 막혔습니다. 처음에는 통증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몸이 저릿했고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것 같았어요. 바닥에 쓰러진 채 출혈이 심해지는 걸 느끼면서도 정신을 놓지 않으려고 했어요. 동료들이 뒤따라와 제압했지만 이미 도박장 내 핵심 인물들은 사라진 상태였어요. 현장은 수습되었지만 작전 자체는 실패였어요. 병원으로 옮겨지고 나서야 실감이 났어요. 다행히 주요 장기를 비켜가 목숨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한 달 넘게 입원해야 했어요. 의사는 몇 달간 현장 복귀도 어렵다고 했죠. 처음엔 몸이 성치 않아서였지만 나중에는 정신적으로도
무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작전 실패에 대한 책임도 져야 했고 무엇보다 도망친 주요 인물들이 경찰 내부에까지 손을 뻗을 가능성이 생겼어요. 제가 몸을 회복하는 동안에도 그들은 움직이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 하루도 편하게 잘 수가 없었죠. 병원에 있는 동안 몇 번이나 사건 보고서를 다시 봤어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어떻게 해야 했던 건지를 되짚으며 자책하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를 결심했어요. 반드시 이 도박 조직을 철저히 뿌리 뽑겠다고. 이대로 끝낼 수 없었습니다. 저는 회복하자마자 사건을 다시 파고들기 시작했어요. 병원에서 퇴원한 직후부터 서류를 뒤지고 도망친 인물들의 흔적을 쫓았어요. 동료들은 무리하지 말라고 했지만 멈출 수 없었죠. 이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제게도 개인적으로 중요한 싸움이었어요. 이번에도 실패하면 저는 더욱 인정받지 못할 것 같았어요. 경찰로서, 한 인간으로서 저 스스로도 견딜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모든 걸 쏟아부었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단서들이 발견되기 시작했어요. 도박장이 단순한 도박장이 아니라는 걸, 그 뒤에 더 큰 조직이 있다는 걸 알아냈어요. 그렇게 전 다시 그들의 뒤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작전을 준비하면서 모든 걸 철저히 계획했어요. 도박장 내부 구조, 조직원들의 동선, 주요 인물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시간까지 파악했고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수십 번 시뮬레이션을 돌렸어요. 이번에는 반드시 잡아야 했어요. 더 이상의 실패는 용납할 수 없었어요. 경찰 내부에서도 관심이 집중된 사건이었고 저 개인적으로도 놓칠 수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몇 달 동안 이 일에만 매달렸고 드디어 모든 걸 마무리할 시간이 왔죠. 도박장을 급습한 날, 모든 게 계획대로 흘러갔어요. 예상대로 조직원들이 대부분 도박장에 모여 있었고 경찰이 들이닥치자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어요. 도망치는 사람들, 고함치는 소리, 몸싸움이 벌어지는 소리로 공간이 뒤죽박죽이 됐어요. 하지만 저희는 이미 동선을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빠르게 주요 인물들을 제압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장은 혼란스러웠지만 체포 과정은 생각보다 순조로웠어요. 몇몇 조직원들이 저항하려 했지만 금방 제압당했고 우리는 목표했던 핵심 인물들을 차례로 붙잡아갔어요. 그렇게 체포를 진행하던 도중 문득 익숙한 얼굴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 여자의 얼굴에 제 시선이 멈추고 사태 파악을 하려는 순간 바닥에 주저앉은 그 여자가 제 앞에서 손을 모으며 빌고 있었어요. 형사 양반 잘못했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이렇게 부탁합니다. 내가 다 늙어가지고 이렇게. 순간 머리가 멍해졌어요. 그 목소리, 얼굴, 떨리는 손짓까지 어딘가 낯설지 않았어요. 전 그 여자를 바라보며 얼어붙었어요. 그가 날 올려다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그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지더라고요. 너무나도 익숙한 얼굴이었어요. 그 사람은 어린 시절 절 보육원 앞에 버리고 떠났던 제 엄마, 아니 생모였습니다. 심장이 요동쳤어요. 불과 몇 초 사이에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싶더군요. 저는 어린 시절의 기억을 지우고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순간만큼은 마치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것 같았어요. 제 앞에 앉아 비는 여자의 얼굴에서 절 버리고 돌아섰던 그날의 모습이 겹쳐 보였어요. 어린 제가 보육원 계단에 앉아 울던 모습과 그걸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던 사람이 겹쳐졌어요. 저는 그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얼굴은 세월이 지나 조금 변했지만 변하지 않은 게 있었어요. 생모의 목에는 오래된 화상 자국이 있었죠. 아주 어릴 때부터 본 흔적이었고 시간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았을 흔적이었어요. 그 자국을 보는 순간 더 이상 의심할 여지도 없었어요. 그 사람이 맞았어요. 목소리도 말투도 얼굴도 모두 그대로였죠. 반면 저는 당연히 생모가 절 알아보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당연했어요. 어른의 얼굴은 수십 년이 지나도 크게 변하지 않지만 어린아이가 성인이 되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잖아요. 저는 6살짜리 꼬맹이에서 30을 훌쩍 넘긴 남자가 됐어요. 그러니 설령 친모가 절 다시 본다 해도 절 기억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죠. 적어도 전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생모가 기괴한 웃음을 지으면서 제 이름을 불렀어요.
아유, 잠깐만. 그러고 보니 너 영주 아니냐? 아유, 어떻게 네가 여기에 있냐? 애미를 보고 어째 말 한마디도 안 하냐? 아들아, 나 좀 빼내다오. 응? 아들? 아줌씨 아들이야? 저 경찰이? 아니, 어디서 아들이 지혜미를 다 잡아들인대? 세상 말세네 말세야. 지혜미한테 수갑을 채우려고 하고 있어, 어디서? 생모의 입에서 아들이란 말이 나오자마자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도박장 안에 혼란스러운 소리들이 마치 한순간에 정지된 것 같았어요. 경찰들 전원이 모두 절 쳐다봤어요. 생모는 바닥에 앉은 채 여전히 절 올려다보면서 이상한 웃음을 짓고 있었죠. 방글대는 그 눈. 그 눈을 보니 잊고 있던 기억들이 모조리 되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제가 가장 행복했던 때라 생각했던 기억은 사실 웬 다방 골방에서의 기억이었고, 그때도 생모는 한편에서 화투를 치고 있었죠. 잊고 있던 그 기억의 파편이 떠오르며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었어요.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저는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숨을 쉬는 것도 잊어버린 듯한 느낌이었어요. 머릿속에서는 수만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생모가 날 기억하고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지금 이곳에서 나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다는 사실이 머릿속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다가가서 친모의 두 손을 잡고 수갑을 채웠어요. 생모는 계속해서 제 손목을 붙잡으며 울부짖었어요. 예, 영주야, 한 번만 봐주라. 아유, 엄마야, 네 엄마. 내가 살다 보니 이렇게 됐다. 네가 경찰이면, 내 아들이면 한 번만 도와줘야 안 되겠냐. 어째 아들이 돼서 네 엄마 손에 수갑을 채우니 이 새끼야. 이 개 같은 새끼. 짐승도 지혜미는 알아보는 법이야. 생모는 애원했다, 협박했다, 소리를 질렀다 하며 계속해서 울부짖었지만 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흔들리지도 않았어요. 제 안에서 어떤 감정이 폭풍처럼 휘몰아치는 걸 느꼈지만 그것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었어요. 그렇게 체포된 사람들을 모두 경찰서로 이동시켰고 경찰서로 압송된 도박장 일원들을 정리하고 조사를 시작하는 동안 내부 분위기는 술렁이고 있었어요. 체포된 이들 중 일부는 예상했던 주요 인물들이었지만 아직 도망친 놈들도 있었고 조직의 핵심 인물 몇 명은 여전히 붙잡히지 않은 상태였어요. 하지만 그보다도 더 큰 화제는 경찰들 사이에서 오갔던 저와 생모의 관계였어요. 제가 입양하라는 사실조차 전혀 몰랐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으니 현장에서 웬 여자가 갑자기 절 아들이라고 부른 걸 직접 들은 동료들이 충격을 받은 건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걸 들은 순간부터 경찰서 안에서는 사람들이 눈치를 보며 절 힐끔거리거나 수군거렸어요. 누군가는 조심스럽게 다가와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지금 제게는 동료들의 수군거림 따위에 신경 쓸 여유는 없었어요. 당장 처리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체포된 인물들을 제대로 조사해야 했고 무엇보다 도망친 주요 인물들의 행방을 찾아야 했어요. 도박 조직이 이번 일로 끝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됐으니까요. 경찰이 덮칠 걸 미리 눈치채고 빠져나간 놈들이 있다면 그들은 이미 다음 계획을 세우고 있을 가능성이 컸어요. 경찰 내부에 정보원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이 모든 걸 철저히 조사해야 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한 가지, 도저히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의문이 있었어요. 생모가 절 영주야 하고 불렀다는 것. 그건 제 이름이 맞았어요. 정확히 말하면 지금 이름이었죠. 그런데 생모가 절 버릴 때 제 이름은 기현이었거든요. 6살까지. 그리고 보육원에서도 쭉 기현이라는 이름으로 살았고 영주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은 건 입양된 이후였어요. 그러니까 생모는 제가 영주라는 이름을 쓰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없었죠. 그게 맞고요. 그런데도 생모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지금 제 이름을 불렀어요. 마치 진작부터 절 알고 있었다는 듯. 그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했어요. 생모가 제 이름을 알고 있었다는 건 그동안 저에 대한 정보를 어디선가 접했거나 혹은 저를 어딘가에서 지켜보고 있었다는 뜻이었어요. 어떤 경우든 쉽게 넘길 수 없는 일이었죠. 전 직접 그 사람을 신문하기로 했어요. 사실 생모가 도박장에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엄청난 충격은 아니었어요.
제 어릴 적 기억 속의 친모는 이미 도박과 노름에 깊이 빠져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단순히 도박을 하러 그곳에 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어요. 한때의 잘못된 습관이 여전히 계속되었을 뿐이라고요. 하지만 신문을 진행하면서 예상과는 전혀 다른 사실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생모는 단순한 도박꾼이 아니었어요. 조사를 하면 할수록 믿기 어려운 사실들이 튀어나왔습니다. 도박장 운영과 자금 세탁, 조직과의 연계 가능성까지 보였어요. 단순히 도박에 빠진 한 명의 개인이 아니라 아예 도박 조직의 일부였어요. 그것도 가장 악랄한 역할을 맡고 있었어요. 생모는 빚을 진 사람들에게 일부러 더 큰 빚을 떠안기는 수법을 사용했어요. 도박판에서 패배한 사람들에게 돈을 더 빌려주겠다고 접근하고 몇 배의 이자를 붙여 돌려받았어요. 갚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협박을 했고 일부러 도망가지 못하게 막았고요. 심지어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명단을 확인하는 중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피해자도 여럿 있었다는 사실 역시 드러났죠. 하지만 그 모든 사실을 뛰어넘을 만큼 충격적인 게 있었어요. 피해자 명단에서 저희 엄마의 이름을 발견한 거였어요. 처음엔 제 눈을 의심했어요. 단순한 동명이인인가 싶었어요. 하지만 생년월일, 주소, 직업까지 모두 일치했어요. 저희 엄마였어요. 믿을 수가 없었죠. 우리 엄마가 도박과 관련이 있다고? 엄마는 평생 검소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었어요. 그런 곳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피해자 명단에 엄마의 이름이 있었다는 건 엄마가 이 조직과 어떤 식으로든 연관이 있었다는 거였어요. 바로 취조실로 들어갔어요. 생모는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여전히 빙글대며 뻔뻔한 표정이었어요. 저는 생모를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처음에 생모는 태연했어요. 오히려 절 비웃듯 빈정거렸어요. 사실대로 말해.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엄마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여기 우리 엄마 이름이 왜 있는 거냐고. 예. 엄마는 누가 네 엄마야? 낳아준 사람이 엄연히 난데. 말 돌리지 말고 똑바로 대답해. 무슨 짓을 한 거야 대체? 이 새끼가 어디서 지혜미도 못 알아보고 소리를 질러? 등 따숩고 배부르게 해준 게 누군데 그래? 네가 그 집 가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누구 덕인데? 제 안에선 인내끈이 끊어져 가는 듯 했습니다. 잔인하게 버린 아들을 다시 만나 이런 말을 하는 인간이 내 생모라니. 비참했고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저는 강도를 높여 계속 신문하기 시작했어요. 조사가 계속되면서 생모는 점점 궁지에 몰렸어요. 처음에는 잡아떼고 비웃기까지 하던 태도가 점점 바뀌었어요. 경찰 수사라는 게 원래 그렇죠. 처음에는 부인하고 발뺌하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실토하기 시작해요. 저 역시 그걸 알고 있었고 생모가 그렇게 될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조사를 하다 보니 처음엔 단순한 도박 피해자 명단이라고 생각했던 리스트가 사실은 더 많이 의미를 가지고 있었더라고요. 도박장에 온 손님들 중 빚을 지고 도망치기 어려운 사람들을 타겟으로 삼고 그 사람들에게 접근해 협박과 공갈을 일삼아 돈을 뜯어낸 건 물론 도박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 역시 다른 구실을 잡아 협박하고 돈을 갈취해왔고 꼬깃꼬깃 손글씨로 갖고 있던 명단에 적힌 이름은 모두 그 협박의 피해자들이었죠. 저희 부모님 역시 피해자 중 하나였고요. 생모는 오래전부터 의도적으로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돈을 뜯어냈어요. 그냥 도박장에서 돈을 따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 더 큰 한탕을 노리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특정한 사람들을 정해 접근했던 거예요. 저희 부모님 역시 타겟이 됐죠. 내가 입양된 집인 건 언제 한 거야? 대체 언제부터 그 짓을 시작한 거냐고! 그게 언제더라? 너 중학교 땐가 고등학교 땐가? 그럼 대체 몇 년을, 대체 얼마나? 예, 나 그렇게까지 몰상식한 년은 아니야. 처음부터 협박해서 뜯은 건 아니다. 별로 많이 바라지도 않았어. 그쪽에서 오히려 내 손에 쥐어줬다고. 너 입양 하나는 참 잘 갔더라. 생모는 제가 부잣집에 입양됐다는 걸 알고는 그때부터 계획적으로 접근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처음엔 눈물로 호소했어요. 기현이를 잘 키우고 싶었지만 너무 힘들었다. 6살짜리 아이를 떠나보낼 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평생 죄책감 속에 살았다며 동정심을 자극한 거죠.
부모님은 처음엔 그 말을 믿었을 거예요. 특히 엄마는 생모의 사정을 듣고 마음이 약해져 결국 돈을 내밀었고 그게 시작이었어요. 처음에는 작은 돈이었겠죠. 정말 힘든 상황이라며 사정하는 여자를 보고 엄마는 쉽게 외면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게 반복되면서 점점 더 커졌어요. 틈만 나면 찾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한 번 도움을 준 사람이 두 번도 줄 거라는 걸 알고 있었겠죠. 하지만 엄마와 달리 아버지는 단호했어요. 한 번이면 됐지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경고했고 더 이상 돈을 요구하면 법적 대응까지 하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생모가 혼자 움직인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뒤에는 생모를 부추기고 조종하는 조직원 남자 셋이 더 있었어요. 생모는 조직과 깊이 연결되어 있었고 돈을 뜯어내는 일도 혼자가 아니라 조직적으로 움직였어요. 아버지가 단호하게 거절하자 그 남자들과 함께 더 강하게 밀어붙이기 시작한 겁니다. 단순히 집을 찾아오는 걸 넘어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에까지 찾아가 행패를 부린 거죠. 회사 로비에서 내가 당신 자식 낳아줬는데 날 버리냐 하며 소란을 피운 겁니다. 회사 직원들이 다 보고 있는 앞에서 마치 아버지가 자신을 버리고 모른 채 한 것처럼 거짓말을 퍼뜨린 거죠. 가뜩이나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리기 쉬운 이야기가 이런 식으로 회사 안에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대표님이 임신시켜놓고 버린 여자라더라. 사장이 어릴 때 애를 돈 주고 사들였다더라. 불법 입양이라는데 경찰 조사 들어가면 회사도 위험할걸? 이런 말들이 떠돌기 시작했죠. 대기업이라면 보안팀도 있고 대응할 방법이 있었겠지만 직원 100명 남짓한 개인 회사에서 그런 대응을 할 수 있을 리가 없었어요. 생모와 남자들은 아예 무력을 사용하기 시작했죠. 회사 로비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기물을 부수고 심지어 직원들에게 위협적인 행동까지 했어요. 경찰을 부르겠다고 하자 오히려 더 난리를 치면서 아버지를 압박했고요. 그 한바탕 난리로 인해 아버지 회사는 큰 타격을 입었어요. 거래처 몇 군데에서 계약을 끊었고 일부 거래처에서는 아예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고요. 심지어 기자들까지 연락을 해와 사실 확인을 요구했다고 하더군요.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됐고 그동안 쌓아온 회사의 신뢰가 무너졌던 거죠. 저는 이 일을 그동안 까맣게 모르고 있었고요.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저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어요.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어? 당신이 어떻게... 자기 친아들을 맡아 키운 사람들한테 끊임없이 해를 끼치고 그걸 업으로 삼고 심지어 자신이 직접 나서지 않고 주변 남자들을 이용해 조직적으로 공략을 지시하기까지. 당신이 그러고도 인간이야? 인간? 인간이면 뭐가 달라지니? 인간 그거 하면 뭐 돈 주니? 그럼 나도 하고. 생모라는 인간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에 전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경찰서 사무실에 남아 서류들을 정리했어요. 생모의 행적, 조직과의 연계, 피해자 진술서, 모든 걸 다시 훑어봤어요. 감정을 배제하고 사건을 있는 그대로 보기 위해 애썼어요. 하지만 아무리 봐도 이건 단순한 도박 사기 사건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조직적인 범죄였고 피해자들의 삶을 파괴하는 악랄한 방식의 범죄였죠. 저는 이제 단순히 경찰로서 사건 하나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이 일을 아예 끝장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저는 더 깊이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이 사건을 단순히 도박 조직 검거로 끝낼 생각이 없었어요. 이미 놈들의 범죄 수법이 밝혀졌고 조직의 규모도 예상보다 훨씬 컸어요. 생모가 이 조직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더 정확히 알아야 했고 생모가 단순히 이용당한 건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가담한 건지도 확인해야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조직을 완전히 뿌리 뽑아야 했어요. 그게 제 가족에게 그리고 저 자신에게 진짜 끝을 내는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생모를 신문하며 채찍과 당근을 함께 사용했어요. 처음엔 격하게 몰아붙였어요.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그런 짓을 할 수 있냐고. 도대체 어떻게 이런 방식으로 돈을 뜯어내며 살아왔냐고 소리를 질렀죠. 피해자 중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도 있었다는 걸 알고 있냐고. 그들의 가족이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 상상이라도 해봤냐고 몰아붙였어요. 생모는 처음엔 들은 척도 안 했어요.
오히려 시큰둥하게 앉아있다가 이내 피식 웃으며 그래서 내가 뭘 어쩌라고 라는 태도를 보이더군요. 저는 한순간 숨을 돌렸어요. 분노를 조절해야 했어요. 감정을 앞세우면 상대가 반응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방어적으로 나올 게 뻔했어요. 그래서 저는 전략을 바꿨습니다. 엄마라는 사람이 최소한 나한테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아요? 날 그렇게 잔인하게 버리고 내 입양해준 양부모님들한테까지 협박해 날 이렇게 궁지로까지 내몰았으면 최소한 아들이 경찰로서 실마리라도 찾기는 해줘야지. 그래야 엄마 아니에요? 당신 나한테 해준 게 아무것도 없잖아. 이제라도 뭔가 하나라도 제대로 하고 가. 당신이 낳은 자식이 경찰이 돼서 당신 앞에 섰는데 마지막으로라도 인간적인 선택을 하길 바랄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제 작전이 먹힌 걸까요? 처음엔 무표정하던 생모의 얼굴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결국 그는 조직원 검거에 협조하기로 했어요. 생모가 조직원들의 신원을 밝히기 시작했고 놈들의 아지트와 은신처까지 저희에게 넘겼어요. 저는 모든 경찰 인력을 동원해 놈들의 근거지를 잠복하기 시작했어요. 몇 주간의 잠복 끝에 저희는 놈들이 움직이는 패턴을 정확히 파악했어요. 그들은 경찰이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줄 몰랐어요. 자신들의 흔적을 완벽히 지웠다고 생각했겠죠. 그렇게 마침내 놈들의 본거지를 알아냈어요. 놈들은 경찰이 온다는 걸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고 저희가 들이닥치자 안에서는 비명이 터져나왔어요. 도망치는 놈들이 있었지만 이미 모든 출구를 봉쇄한 상태였어요. 경찰들은 빠르게 움직였고 놈들을 하나 둘씩 제압해 나갔어요. 총을 꺼내려던 놈들도 있었지만 상대가 되지 않았어요. 놈들은 저희에게 손쉽게 넘어갔고 결국 조직원 전원이 체포됐죠. 그렇게 놈들의 범죄 행위가 낱낱이 드러났어요. 이들은 단순한 협박꾼이 아닌 전문적으로 돈을 갈취하는 범죄 조직이었어요. 도박장뿐만 아니라 사채업, 사기, 공갈, 심지어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까지. 돈이 흐르는 곳이라면 어디든 끼어들어 수익을 챙겼어요. 그 과정에서 사람들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건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어요. 제 부모님도 그들의 타겟 중 하나였고요. 놈들을 모두 잡아들이고 난 뒤 저는 생모와 다시 마주 앉았어요. 이번엔 신문도 조사도 아니었어요. 단순히 인간 대 인간으로서 묻고 싶었어요. 자식을 버려놓고 어떻게 그런 짓까지 할 수 있었냐고. 생모는 이미 모든 걸 체념한 듯한 얼굴이었어요. 아까까지만 해도 자신이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던 사람처럼 방글거리던 표정은 사라졌어요. 이제는 그럴 힘조차 남아있지 않은 듯 했어요. 일말의 양심은 있었던 걸까요? 생모는 제 눈을 똑바로 보지 못했어요. 처음엔 그렇게 태어냈으면서도 몇 주간 철창 신세를 지면서 자기 딴에는 성찰이라는 걸 해본 걸까요? 왜 그랬어요? 대체 왜 그렇게까지 사셨어요? 그 정도는 아니어도 됐잖아요. 최소한 어쩔 수 없어서 그랬다. 이렇게라도 안 하면 살 수가 없어 그랬어. 나라고 그런 짓까지 하고 싶었겠니? 바닥으로 살고 싶어 사는 년이 어딨어. 근데 여자 혼자 살아남으려면 방법이 있는 줄 아니? 세상이 얼마나 가혹한지 네가 아냐고. 그래서 그렇게 살아남은 결과가 이건가요? 한참을 발악하듯 소리치던 그는 제 마지막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제 생모를 포함해 조직원 전원은 검찰에 넘겨졌어요. 경찰 수사에서 확보한 증거와 피해자들의 증언이 워낙 확실했기 때문에 재판 과정도 빠르게 진행됐어요. 주범인 조직의 우두머리들은 중형을 피할 수 없었어요. 주동자들은 공갈, 협박, 불법 도박 운영, 사기, 폭력 등의 혐의가 적용됐고 피해자가 다수인 만큼 형량도 높았어요. 특히 주요 범행을 주도했던 3명의 남자들은 각각 징역 15년에서 20년형을 선고받았어요. 그동안 수많은 피해자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는 점이 가중처벌의 이유였어요.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강제로 사체를 떠넘기고 협박과 폭력을 행사하며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파탄에 이르게 했어요. 실제로 피해자 중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도 있었고 그 가족들까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죠. 재판부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 강력한 형을 내렸습니다.
생모는 조사에 적극 협조한 대가로 형량이 일부 감형됐어요. 하지만 그녀 역시 가담한 죄가 명확했기 때문에 집행유예나 가벼운 형은 받지 못했어요. 그는 도박장 운영에 개입한 점, 조직의 범죄에 가담한 점, 피해자들에게 직접 협박을 가한 점이 인정돼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어요. 생모가 직접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공갈을 주도한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수사 협조를 했다고 해도 큰 감형을 받지는 못했어요. 그렇게 이 사건이 마무리되는 동안 저는 아버지에게 물었어요. 왜 진작 제게 말하지 않았느냐고. 아버지는 한참을 침묵했어요. 그러다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너를 잃을까 두려워 그랬다. 그 말 한마디가 절 울렸어요. 아버지는 계속해 말씀하셨죠. 넌 몰랐겠지만 내겐 늘 불안감이 있었다. 네가 언젠가는 자기 친부모를 찾아가면 어쩌나. 우리는 진짜 부모가 아니다 하고 떠나버리면 어쩌나 하는. 우습지만 그런 악몽도 자주 꿨다. 꿈속에서 네가 나를 보고는 아무 감정도 없는 얼굴로 떠나가 버리고 나는 아무리 붙잡아도 널 붙잡을 수 없었어.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흐르더라고요. 제 어린 시절의 악몽과 너무 똑같았으니까요. 저 역시 어릴 때부터 늘 불안했죠. 저는 입양하였고 입양된 아이가 끝까지 사랑받을 거라는 보장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늘 모범생처럼 살았고 완벽해야 한다고 믿었어요. 실수라도 하면 버려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았어요. 그런데 아버지도 같은 두려움을 안고 살고 있었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된 겁니다. 어느 날 네 친모가 나타난 이후로 난 더 극도로 불안해졌다. 어떻게든 인정받으려 애쓰고 모범생처럼 사는 너를 알았기 때문에 만약 네 친엄마가 그런 짓을 한 걸 알게 되면 네가 죄책감을 못 이기고 집을 떠나버릴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저에게 말도 못하고 혼자 그 일을 모두 감당했던 거였어요. 아버지는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저에게 늘 든든한 기둥이 되어준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런 아버지가 그 오랜 세월 동안 혼자 그런 두려움을 안고 살았다는 걸 알게 되니 가슴이 미어졌어요. 저는 처음으로 아버지의 눈물을 봤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자는 처음으로 서로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그간의 모든 서름과 먹먹함이 한순간 씻겨내리는 듯 했습니다. 그 후 저희는 놈들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어요. 놈들이 조직적으로 퍼뜨린 루머들은 모두 허위였고 의도적인 명예훼손에 해당했어요. 법적으로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적시하든 허위 사실을 적시하든 명예를 훼손할 목적이 있었다면 처벌이 가능했어요. 특히 이들은 악의적으로 회사를 공격했고 불법 입양이라는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려 회사의 평판을 심각하게 훼손했죠. 저희는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사이버 명예훼손을 근거로 민형사소송을 제기했어요. 법원은 저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놈들은 의도적으로 허위 사실을 퍼뜨려 회사의 신뢰를 떨어뜨렸고 그로 인해 실제로 회사가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는 점이 인정됐죠. 재판부는 그들의 행위가 단순한 헛소문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기획된 악의적인 명예훼손이라고 판단했고 결국 놈들은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놈들은 징역형과 함께 거액의 손해배상 판결까지 받았어요. 회사의 피해 규모를 따져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저희 측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법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놈들에게 철저한 대가를 치르게 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회사는 다행히 다시 정상화됐어요. 거래처들도 서서히 돌아왔고 회사 내부 분위기도 점차 안정됐어요. 처음에는 루머를 믿고 거리를 두었던 사람들도 법적 판결이 나오면서 저희 회사의 결백을 인정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회사는 다시 예전의 신뢰를 되찾았고 결국 원래의 궤도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그 모든 일을 끝낸 후 저희 세 식구는 마침내 한자리에 모였어요. 오랜만에 함께 식사를 하면서 예전처럼 웃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더 이상 서로에게 아픔을 숨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일들과 각자의 두려움과 불안감까지 모든 걸 솔직하게 이야기했고 저희는 마침내 서로를 완전히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피보다 더 진한 정과 사랑으로 저희는 이제 더욱 끈끈한 가족이 됐어요. 이 안정된 가정 속에서 더욱 굳건한 사랑을 느끼며 저는 경찰로서의 제 길을 계속 걸어갈 생각입니다. 징역 신세를 지게 된 이번 사건을 통해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는 건지 어쩐지 저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제 저희 가족은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기로 했다는 점이에요. 피보다 더 깊은 정과 신뢰로 맺어진 저희 가족은 이제 서로에게 상처를 숨기지 않으며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저는 이번 일을 통해 다시 한번 온몸으로 깨달았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이 반드시 혈연으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요. 오히려 서로를 선택한 가족이야말로 서로를 지키고 아끼고 함께 버텨주기로 한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가족이라는 거요. 이제야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저는 앞으로도 경찰로서 그리고 한 사람으로서 제 길을 묵묵히 걸어가려고 합니다. 그럼 모든 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따뜻한 울타리를 만들어 가시길 바라며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